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 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일요일 밤 11시 55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빠르고 쉽게 중요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최근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채권과 증시 분석, 금요일 증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인 11일이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하는 날입니다. 과연 쿠팡 관련주 막차를 타야 하나 아니면 정리해야 되나 제 관점을 소개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금요일 새벽에 동방 주가 전망을 올렸었는데 약 2,000분이 봐주셨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이후, 그러니까 그런 오후죠. 대주주 김모 씨와 특별 관계인이 2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지분 전체 지분의 약 6%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트 공시 내용을 소개를 하고 관련해서 이제 동방의 호재와 악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과 쿠팡 관련주들의 이번 주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0.57% 하락한 3026으로 한때는 3000선이 깨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서 좀 상승을 하면서 3020선을 간신히 지켰고, 다만 이제 항생지수, 상해지수, 니케이지수 같은 아시아 증시는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의 미국 증시인데 지난주 다행히 미국 증시가 오후로 가면서 V자 반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게 됐고, 이날의 하락은 역시 파월 의장의 애매한 발언이 원인이었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었지만 뭐 일시적이고 우리가 인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좀 표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급락을 이끌었고요. 채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는 것, 또는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정책 등 이런 금리 상승 억제책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시그널을 못 느껴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후 들어서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상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 날인 3월 6일 바이든 경기 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찬성 50대 반대 49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은 미국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158달러, 아니 158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실업급여를 제 주당 300달러 추가 지급하는 것, 그러면 자녀의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 지원 확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또 풀리게 되면은 이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리가 1.5540으로 1.5%를 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1.5%가 넘으면 좀 높은 편이다. 1.5% 아래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백신의 확진자 수가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당연히 금리는 상승을 하겠지만 그 속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도가 급등을 하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 성장주의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넘치는 유동성 자금과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들이 아직은 실적이 없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성장주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 성장의 상징인 테슬라는 한때 이제 600달러 지지선을 금요일에 깨뜨리면서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50주를 지난주 화요일에 정리를 했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소폭 하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평단가는 한 6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1% 정도 어쨌든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금리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사실 좀 더 오른데, 현재는 조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도 조절의 문제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사실은 굉장히 테슬라든 기술주 전반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1위부터 13위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기술주 성장주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의 하락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쿠팡 관련주 동향입니다. 11일 목요일에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막차를 타야 되나 아니면 또는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실 테마주치곤 굉장히 과열된 건 사실입니다. 벌써 이렇게 3연상 이렇게 상방을 한 게 거의 한 3번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많이들은 가장 많이 오른 관련 대표주인 운송물류 파트너사죠. 동방은 약 4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벌써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겨우 한 9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과열됐다는 거고요. KCTC도 한 147%, 그다음에 OTT죠. 그런 컨텐츠 공급 회사인 KTH나 쇼박스, 다날 같은 곳들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쿠팡 관련주들을 제 콘텐츠를 예전에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재무제표 같은 거를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뭐 이런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좋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많은 특히나 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런 대선 테마주는 더 심한 거고 뭐 실제로 적자가 많이 있거나 부채가 굉장히 큰 기업들도 많이 보여서 사실 항상 이런 테마주에 투자를 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단기로 조금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전업 투자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전날이나 전전날 사다 놓고 사실은 장 끝나고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방의 1개월 추이 그리고 이제 KCTC의 1개월 추이를 보면은 이런 선으로 급등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고요. 동방의 주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들어서만 약 395.5% 상승하면서 고점 행진 중이고 뒷부분에 이제 동방의 그런 악재나 호재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쿠팡의 이제 물류 및 창고 업무를 제휴 중인 KCTC도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섹터에 쿠팡 수혜주 섹터에 약간 대장 역할을 하는 정도로 좀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요일에도 약 10% 정도 상승을 하고 월요일에도 일정 부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오히려 동방에서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동방에 제가 뒷부분에 소개할 대주주 그 200만 주 매도 이슈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매물들이 오히려 KCTC나 조금 쇼박스라든지 이런 기타 기업들에 다시 좀 분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쿠팡 관련주들이 현재 미래가치 뭐 쿠팡의 미래가치는 57조에 버금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물론 좋긴 한데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어쨌든 그런 미국에 대한 유통망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국내 배송사들, 국내 관련사들, 특히 뭐 OTT 기업은 그나마 전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외에도 OTT 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히 쇼박스나 이런 것들을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하는 업체고 그런 것들을 뭐 쿠팡이 이제 미국 서비스를 개시할 때 그쪽에 좀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과연 물류 회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한국에 있는 물건을 물론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전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당연히 미국 내에 자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자체 배송사와 협력을 해서 당연히 미국 내 배송을 아마존처럼 그 아마존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물류 스마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게 그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국내에서 뭐 국내 이런 창고업을 하고 있거나 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건 사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테마주로 분류돼서 상승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기업들의 실적 가치를 앞으로도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건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아서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쿠팡은 11일에 목요일이죠. 그 상장을 앞두고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쿠팡과 비슷한 이커머스 기업인 네이버 뭐 또는 이마트, 쓱닷컴을 이용하고 있는 이마트라든가 카카오 같은 그런 국내 이제 우량 기업들, 시총이 큰 상위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했고 코나 그 전기차 리콜과
그다음에 뭐 SK와의 좀 이런 분쟁들 때문에 좀 하락을 한 추세에 있고,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 효과에 힘입어서 한국 증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가치가 57조로 쿠팡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인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쇼핑몰 지금 1위죠. 현재 쿠팡이 2위고, 그래서 옥션 이런 것들이 3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 네이버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 쿠팡과 비슷한 수준인 60조 정도는 좀 적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승력이 있어서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금요일에 네이버 주식이 한 5%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쿠팡 관련주가 분명히 쿠팡에 대한 11일 상장이 큰 이슈인 건 맞지만 거기에서 명암이 굉장히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됐고요. 하여튼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쿠팡 관련주 MTS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이게 마감 증시인데 동방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갔죠.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하루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1.4% 상승, 그리고 이날도 5.2%로 좀 막 초반에는 사실 좀 빠졌었는데 요새는 KCTC가 좀 올랐었고, 그 동방은 좀 힘을 못 쓰다가 지금 막판에 또 이렇게 상승하면서 사실은 뭐 투자 위험 종목 해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해제는 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역시나 이제 KCTC도 많이 올라서 좀 과열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TT 업체인 KTH라든지 그다음에 쇼박스도 제가 예전에 단기 매매를 했던 것들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도 금요일에도 물론 시가보다 좀 낮긴 했지만 어쨌든 5.34%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가에 들어가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가나 종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다날도 결제 관련해서 쿠팡이 결제를 맡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았던 기업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중에서 굳이 본다면 OTT 업체인 KTH 그리고 뭐 NEW 그다음에 쇼박스, A스토리 이런 것들은 뭐 초록뱀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OTT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 쿠팡이 또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VOD 서비스라든지 이런 콘텐츠 서비스를 넷플릭스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독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콘텐츠, K 콘텐츠들을 수출하는 일을 좀 전담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도 이제 다 업종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운수창고라든지 뭐 식음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현재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이 목재, 뭐 대형 포장, 용풍재지 이런 것들도 국내에 있는 택배 포장지를 굳이 미국에서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당연히 더 싼 업체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측이 되는 것들인데 물론 이렇게 막 200%, 300%씩 오른 것 자체도 너무 과열됐지만 그런 것들만 봐도 미래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은 아무래도 OTT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번에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좀 지속적인 이런 제휴를 맺어 간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물류업체라든지 운송업체들은 아무래도 이런 재료 소멸이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처음 주가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하락을 한 후에 좀 조정기나 뭐 이런 횡보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대주주 200만 주 매도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콘텐츠를 사실은 좀 금요일 콘텐츠는 제가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올린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전망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투자를 2천만 원 정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3월 5일이죠. 금요일 날 있었던 공시인데
다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공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위,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최대 주주였어요. 김모 씨였고 28%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약 5.7% 정도를 팔았어요. 매도를 해서 22%로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분이 한 195만 주 정도를 팔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특별관계인들, 뭐 결국엔 특별관계인이라 함은 뭐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법상 특별관계인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팔았기 때문에 약 20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네이버 이런 종합토론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주가를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별일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 사람들도 개인인데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올렸었던 콘텐츠에는 대표이사와 뭐 감사 이런 분들이 전량 자기 주가를 매도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주식이 안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냥 약간 중립적인 의견이었는데, 이번 거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럴 해저드나 이런 도덕적 해이 같은 좀 부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왜 매도를 했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월요일 날 구체적인 입장이 공시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저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이런 쿠팡 노동자가 뭐 아무래도 택배 노조가 이렇게 관련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과로사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있어서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뭐 조금이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요일 날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이 흑자 전환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3월 4일 목요일에 공시가 된 부분이고, 물론 수익이 시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도 아니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흑자 전환 됐다는데 의미를 두고서 저도 일정 부분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천안에 MOU를 맺어서, 천안시와 MOU를 맺어서 물류센터를 좀 크게 좀 짓겠다는 그런 공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봐서 그래도 더 떨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미래의 가치를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6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금 좀 다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콘텐츠 찍는데도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올해 400% 가까이 오른 주가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주고 아무리 성장주고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해도 400%가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아무리 쿠팡 관련주라고 해도. 만약에 이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쿠팡의 모든 전담 배송을 맡는다면 전 인정해요. 그거는 400% 이상의 오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2022년까지 단기 계약을 한 국내 배송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냥 저는 사실 테마주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테마주로 분류돼서 쿠팡이 상승을 하니까 일정 부분은 뭐 상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렇게 380%씩 오르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기간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매집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한 번 정도는 더 급등할 수 있다고 봐요. 11일 전후로 해서.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아무래도 세력이 털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쿠팡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 단어를 넣었는데, 도대체 미국 상장과 국내 전담 물류 배송 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가 쿠팡이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도 아니잖아요. 계열사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렇게 계약을 맺고서, 단기 계약 5년짜리 계약을 맺고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400%씩 4배씩 주가가 성장할 이유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이거는 누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혀 상관없는데 주가를 띄우는, 뭐 윤석열 총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대학교 동문일 뿐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뭐 이사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30% 40%씩 오르는 그런 주가들도 있죠. 물론 대선주에 비하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200% 300%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대주주 매도는 월요일 증시에
뭐 제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악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거를 역이용하는 세력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일정 부분 하락하는 거에서 개미털기를 하고 다시 뭐 띄우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월요일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어쨌든 물류계약도 2020년에 종료가 되죠. 물론 재계약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재계약 안 되면 어떡할 거죠? 그럼 쿠팡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동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물류 매출의 비율이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만 차지하고 있고 물론 그쪽에 대한 성장세가 있다는 리포트는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현재도 쿠팡의 매출 비용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쿠팡의 매출 비용이 굉장히 크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에 500억 정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이 크지 않다는 내용이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더 이런 매출은 늘었겠죠. 늘었겠지만 그렇다고 막 2천억, 3천억씩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올해 공시한 4분기 매출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 오히려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 택배에 대한 배송량이 늘었죠. 내년에 갑자기 쿠팡이 네이버 쇼핑을 이기고 국내 1위로 막 올라서고 막 드라마틱하게 물류 배송량이 늘어난다는 어떠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호재도 없잖아요. 특히나 올해 매출이 갑자기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혀 호재도 없고 오히려 코로나가 백신이 투여가 되고 있고 점점 확진자 수가 줄에 따라서 오프라인 쇼핑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현대백화점도 현대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올해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세가 있다는 거는 현재 상황과 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경매 강의할 때 띄웠던 장표인데 기다리지 마라.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판단을 하셔서 좀 분위기가 어쨌든 시외 거래까지는 올라갔거든요. 동방도 그렇고 KCTC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흐름이 꺾인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저는 매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괜히 더 올라갈 거 생각했다가 정말 물려서 고점에 물려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에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련각보다 재료 소매에 따른 하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대웅제약 때도 그랬고 셀트리온 때도 그랬고 그리고 하다못해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가처분 신청 이럴 때도 그랬어요.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 뭐 삼상으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냈고 그러면 앞으로 더 매출 늘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표되자마자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찍었던 거 안 그래도 이거 아시아나항공 그건데 제가 이때도 촬영했었어요. 이거 장표를 쭉 올라가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22%까지도 올라가요. 그 가처분 신청 그 재판 결과가 나온 날이었거든요.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나왔다는 얘기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거죠. 그 삼자연합이 했었던 그거는 앞으로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이 굉장히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거고 그러고만 하면 최종적으로 글로벌 세븐의 국적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한 후에 말 그대로 VI가 걸릴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22%까지 오르고는 완전 급락했어요. 급락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한 270 정도는 나고 있으니까 갑니다. 어쨌든 이런 그래프는 충분히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시아나 그래프죠.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급락하는 지점, 여기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쭉 빠진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비단 이거는 하나의 사례를 들었던 거고 이거 말고도 그런 관련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일에 쿠팡이 상장을 했다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전날 시외 거래부터 쭉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각각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왜냐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웅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손실을 봤었고 더 올라갈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반대로 재료 소멸하자마자
바로 그냥 폭락합니다. 폭락.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큰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금요일에 일정 부분 좀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가치 있는 우량주로 좀 넘어갔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동방의 또 투자 종목, 투자 위험 종목 해제에 대한 내용도 제가 목요일날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어쨌든 3월 5일은 안 됐죠. 이 종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3월 6일에 제가 지금 공짜를 하나 더 붙였는데 11,800원, 11,800원 이하가 되면은 해제가 가능하니까 투자 위험 종목 해제는 일정 부분 이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서.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 위험 종목 해제가 돼서 뭐 일정 부분 이런 대출금을 쓸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그 재료 소멸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대주주 뭐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KCTC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쨌든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좀 마지막 상승 요소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때 좀 기회를 잘 활용해서 뭐 손실률을 없이 좀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신규 진입한 분들은 주가가 물론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하락 흐름으로 바뀌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반등은 좀 어렵다고 봐서 바로 정리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그리고 이런 이벤트 소멸에 대한 하락 경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변동성이 심한 이런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정 시에 테마주가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들이나 우량주들이 아무래도 하락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테마주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대선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런 쿠팡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왔었고, 물론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유혹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뭐 몇 퍼센트라도 얻는 게 좋지 않냐. 그건 뭐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5% 하락한 네이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쿠팡 관련주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시총 상위 우량주를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라. 그래서 빠사오팔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조정장의 대응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증시 분석과 함께 이제 쿠팡 관련주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이 1년 만에 한 2,000명을 넘었고요. 어제부로 2,000명을 넘었고,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경매, 뭐 인스타, 유튜브 키우기, 블로그 키우기 등 다양한 재테크 모임을 함께하는 2030, 뭐 40까지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고 온라인 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 정보에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대부분의 글이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번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하시는 분은 참여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3월 8일 오늘도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될 텐데, 사실 지난주 내내 힘들었잖아요. 조정장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모두가 다 힘들었을 텐데 사실 제가 이런 콘텐츠를 찍는 데 있어서 물론 제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관련 주를 보유하고 저도 사실 동방은 현재도 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냉정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게임스타 콘텐츠도 달았었고 피스커 콘텐츠도 달았었고, 피스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점에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제가 주식을 굉장히 막 누구한테 가르칠 정도로 잘해서 이런 관점들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모두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좀 이렇게 주저리 뭐 다양한 악재들도 좀 소개를 좀 더 강조해서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좀 더 냉정한 판단으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